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지난달 물가지수가 매우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되자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 속도와 강도를 모두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의 대처가 너무 늦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금리 인상만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 의원들과 그 가족들의 주식 보유와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 법안에 반대해온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나온 물가지수는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 뭐 인플레이션이 대단하다는 것은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안정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월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올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망치가 있고 그래도 그 전망치보다 약간이라도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게 좀 희망사항이었고요. 그렇다면 높더라도 전망치에 못 미쳤으니까 이게 이제 좀 정점을 찍고 인플레이션이 좀 서서히 좀 안정세로 가는 어떤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했는데 지난주 나온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그 충격을 지금 시장에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장도 충격이긴 합니다만 네. 연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결국 그 연준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그 1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핵심은 그거죠.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는 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상승세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그러니까 지금 7.5%로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전년 대비란 말이에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고 전월 대비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냐. 근데 한 달 전과 비교해도 뭐 0.1%가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0.1%건 2%건 간에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물가가 조금이나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연 2%대로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앞자리가 1.6, 1.7, 1일 때와 앞자리가 2일 때 이 심리적인 압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굉장한 압박감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아주 강한 발언을 쏟아냈죠. 3월 다음 달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보통 연준이 0.25%포인트씩 올리잖아요. 금리 인상하게 네. 되면. 근데 이번에는 0.5%포인트, 2배, 평상시보다 2배 금리 인상을 한꺼번에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블러드 총재 발언이 나온 이후에 지난주 뭐 금요일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워낙에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금리 인상으로는 안 되겠다. 좀 파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언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 3월에 0.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올해 매번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제 금리 인상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늦었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비관론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가 월가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그 예상, 전망을 좀 물어봤는데 대체적으로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 타이밍을 놓쳤다. 이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 인상에 나섰다면 금리 인상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좀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져버렸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렸고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은 그 괴물에 맞서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비관적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금리 인상이 너무 늦었다,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예, 그게 좀 궁금한데요. 현재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좀 비전통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다고 이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전통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전통적인 의미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전통적인 금리 인상이 충분히 대응이 되는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인플레이션이 비전통적인 이유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 가지고 대응해도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수요가 지나치게 뭐 많아져서 발생하는 수요 인플레이션, 또 공급이 또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공급 인플레이션. 근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좀 비전통적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빠르고 강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단시일 내에 단기간 내에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지금 내놓는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전통적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그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비전통적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현재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상적인 인플레이션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우리가 알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좀 쏟아부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 또 뭐 인력난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로 인한 행정 명령이 내려지면서 그 생산이 지체되고 또 물류 병목 현상, 지금 뭐 LA 항이나 롱비치 항 등에서 우리가 많이 봤지만 그런 물류가 병목이 되는 현상,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지금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잘 안 이루어지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통적인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서 좋은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아무리 공격적으로 0.5%포인트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비관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단히 좀 비관적인 전망인데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원회 총재 같은 경우는 0.5%포인트 인상하고 3월부터 계속 빠르게 강하게 올리자는 얘기인데 그렇게만 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상을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무조건 빨리 강하게만 급급할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하되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너무 빠르고 강하게 하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중에 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든데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같이 오게 되면 정말 이중고가 돼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런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런 것은 상당히 좀 그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일 땐 또 밀어붙여야 되겠지만 과연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인다고만 해서 해결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당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산 지체라든가 물류 병목 현상 같은 게 지난 1년여 쌓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누적된 상황.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빠르게 한다고 해서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런 면이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그렇고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수단,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특히 지나친 금리 인상이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강하게 주장하는 쪽과 너무 강하게만 나가서는 오히려 더 지금보다 더 경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파. 그래서 이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조정이 될런지 이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연방의회에서 의원과 가족들의 주식 보유와 거래를 금지하는 움직임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다는 네.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이 그 지난주였죠. 지난주 목요일 날 2월 10일 목요일 날 연방하원 운영위원회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연방의원들 그 주식 거래와 또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주요 언론들이 낸시 펠로시 의장이 기존 입장에서 180도 자신의 생각을 선회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전이었던 지난해 12월만 해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런 법안을 강력히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고 아니 의원이라고 해서 주식을 거래하거나 보유하는 걸 금지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안 된다. 의원이나 그 가족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주장이었는데 이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좀 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주식거래 보유 규제 법안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의원들과 가족들의 주식 거래 제한이 굉장히 큰 이슈 아니겠어요? 예, 큰 이슈예요. 미국에서는 그 지난 10년 이상 논쟁거리였습니다. 네. 2012년부터 이른바 스탁법, 연방 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스탁법, 주식법을 그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연방 상원, 하원 의원들의 의정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금지하고 또 모든 금융 거래를 45일 이내에 연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스탁법이 이미 시행은 되고 있어요. 되고 네. 있는데 문제는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탁법을 위반해도 벌금이 $200입니다. $200. 그러니까 정말 손방망이네요. 그러니까는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200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거래하는 게 낫죠. 뭐 $200가 그러니까요. 무서워서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참 있으나 마나한 그런 법이어서 비판이 그동안 많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연방 상원 하원 의원 533명 중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의회 사무처에 보고한 사람 의원들이 112명밖에 안 돼요.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좀 문제가 많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의원들 주식 거래가 문제가 왜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원이기 때문에 특히 연방 의원이기 때문에 온갖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의 윤리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런 정보는 국가를 위해서 의원으로서 일을 잘하라고 정보를 주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개인 재산 불리기에 나선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기네. 대표적으로 2020년 봄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문제가 크게 됐었어요. 그 당시 리처드 버 상원의원, 캐럴리 래플러 상원의원 등 상당수 의원들이 팬데믹이 심각할 때 주식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컸어요. 그러니까 연방 의원들에게 코로나19가 이제 2020년 3월부터 미국에서 본격화됐잖아요. 예. 그 당시에 연방 의원 누구도 사실 코로나가 뭔지도 잘 모를 때였는데 그 CDC나 이런 데서 연방 의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 같다. 당연히 이제 의원들이 그런 보고를 받고 각자 의정 활동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하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였는데 그 보고를 받자 일부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부터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팬데믹이 오게 되니까 팬데믹에서 재미없을 것 같은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주식은 다 팔아버리고 뭐 파이자나 무슨 뭐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제약회사 주식들 이런 걸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네. 이 기존 주식을 팔고 헬스케어 관련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 의해서 드러나서 보도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은 비판들이 쏟아졌고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규제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의원들 보고 코로나19 팬데믹에 잘 대처하라고 보고했더니 자기들 그 주식부터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그 지난 8일 연방의원 주식거래 관련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원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개별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는 법안인데요. 근데 위반할 경우에 최대 $50,000 벌금입니다. $200보다 높아졌지만 글쎄 벌금 $50,000도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네. 미국에서 연방상원, 연방하원 의원 할 정도면 재산이 굉장히들 많을 텐데 $50,000 벌금이다. 이게 더군다나 최대 $50,000니까 이거는 좀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 의원들이 주식 투자하는 게 사실 뭐 몇만 달러 수준이 아니라 몇십만 달러, 몇백만 달러 아마 돈 많은 의원들은 몇천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5만 달러 벌금도 사실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주식 거래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주식 거래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최근 몇 년간은 주식 거래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래도 최근 몇 년간은 직접 거래 안 했지만 남편이 폴 펠로시인데 네. 남편이 아주 활발하게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주식 거래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해 온 게 본인이 또 본인의 배우자가 이 주식 거래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었는데 어찌됐건 이번에 펠로시 의장도 의원들 주식 거래 제한에 이제 동의했는데 그러면서도 한마디 했어요. 펠로시 의장이. 사법부는 왜 놔두고 왜 입법부만 갖고 이러느냐. 판사들은 아무 제재를 안 받는다. 왜 의원들만 제재하냐. 이 네. 얘기를 펠로시 하원 의장이 했어요. 그래서 판사도 제재 받아야죠. 네. 내부 거래가 있다면은. 참 그래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뭔가 좀 깔끔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앵커님. 유구무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